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무더위 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 하나가 7말8초죠. 바로 오늘 7말8초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데요.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현재 우리 대기 상층에는 고온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또 중하층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고, 게다가 중국에 상륙한 태풍 개미가 고온다습한 공기를 강하게 불어넣고 있답니다. 비유컨대 한여름에 솜잎을 덮고 난로까지 쬐는 그런 상황이라네요. 네, 야외 활동 삼가시고 파리올림픽에서 전해지는 우리 선수들의 시원한 소식들에 귀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 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초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이렇게 국민들 앞에 사과했죠. 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를 검찰청사가 아니라 경호처 청사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전에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고 나중에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서 대검 감찰부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자신이 여러 차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얘기했지만 국민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지난 22일 월요일 KBS 9시 뉴스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이원석 특혜도, 검찰총장.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설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총장은 이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대면 보고를 받고 사전 보고 누락 등에 대해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계속됐습니다. 검찰이 김건희를 조사한 것인지, 정청래 김건희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검찰의 조사 방식을 조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습니까? 조국 혁신당 대표의 경우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정정식 규정을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새로 만들어 셀프 방탄복을 착용했고, 이도 모자랐던지 조사를 비공개로 받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검찰 내부 문제라면서도 특혜 주장에 대해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에 소환돼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전례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9월 도이치모터스 2심 선고 이전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가 가방 수수 의혹 등은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조만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화요일에는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죠. 네,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지난 화요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당원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한 결과 과반인 62.8%로 결선 투표 없이 새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지난 23일 화요일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로 한동훈 후보. 결과는 한동훈 후보의 단판 승리였습니다. 당원 투표 80%, 국민 여론조사 20%를 반영한 결과 한 후보가 집권 여당의 새 선장에 올랐습니다. 한 후보는 2위 원희룡 후보 득표의 3배가 넘는 62.84%를 득표하며 압도적 승리를 거뒀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14.58%, 윤상현 후보는 3.73%를 득표했습니다. 한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당원과 국민이 변화를 선택했다며 생산적인 당정 관계를 제시했습니다.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 관계와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합시다. 출마하면서 제안한 제3자 추천 방식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당내에서 토론하겠다고 했고 최근 있었던 검찰의 김건희 여사 조사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를 거론했습니다. 최고위원회는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후보가 청년 최고위원은 진종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지도부에 친한계 최고위원 2명이 입성한 데다 한 후보가 1명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지도부는 한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우리가 이 체코의 원전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총리와 통화를 하고 양국이 원전 분야에서 함께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자 이렇게 제안했어요. 네, 두 정상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계기로 첨단 산업 전반의 협력을 확대해서 양국 간의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더 심화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주한 체코 대사가 KBS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체코에서도 이번 한국 수력 원자력의 수주는 깜짝 결과로 받아들여졌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덤핑 논란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화요일 KBS 9시 뉴스에서 전한 주한 체코 대사의 인터뷰입니다. 이반 얀차렉 주한 체코 대사는 한국 수력 원자력의 승리에 자신도 체코인들도 놀랐다고 밝혔습니다. 깜짝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체코 사람들은 한국 회사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최종적으로 한국이 수주하자 다들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주한 체코 대사입니다.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덤핑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한수원은 적정 가격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과 비교해보면 아마도 전혀 덤핑이 아닐 겁니다. 공정가입니다. 주한 체코 대사입니다. 한국을 유럽 국가인 프랑스와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했으며 가격 경쟁력과 납기 준수, 또 현지 기업 참여 보장 등 여러 좋은 제안이 조화돼 수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해결을 보장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원전을 비롯해 전기차, 반도체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기대한다며 한국 대통령 특사단과도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체코는 현재 우크라이나를 위해 EU 바깥에서 탄약과 포탄을 조달하는 다국적 계획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평양 대사관 재개설에 대해선 북한 당국과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현지 시설 점검 계획도 아직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재입니다. 국회에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죠. 네, 지난 24일 수요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열렸습니다. 청문회 첫날부터 아주 시작부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진숙 후보자와 같은 MBC 출신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이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이 후보자의 정치적인 편향성을 비판하자 이 후보자는 자연인이었을 때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맞받았고요. 또 과거 5.18 폄훼 글에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 지적에는 손가락 운동에 더 신경 쓰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지명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음모다 이렇게 비판을 하자 그 여당은 공영방송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맞섰습니다. 지난 24일 수요일 KBS 9시 뉴스로 청문회 현장 들어보시죠. 청문회 증인 선서를 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최민희 과방위원장 간의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입니다. 악수를 나눈 최 위원장은 저와 싸우려 하시면 안 된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사용처가 호텔인 내역 결제 내용만 216건 국회 총 과방위위원입니다. 5,900만 원에 이릅니다. 제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다. 있을 수도 이진수 방통위원장 없었습니다.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라는 정동영 글에 국회 대해서 과방위위원입니다.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5.18에 대한 대통령의 말과 동의합니까? 우리나라 법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후엔 전현직 언론인들이 참고인으로 나서 이명박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어난 언론장악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안 프로그램이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입니다. 그것을 열람한 사실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하루에 10건씩, 20건씩 자료 정리하라는 일을 저희한테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이게 방송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사장 퇴진을 위해 이사들을 압박한 언론노조원들의 행태를 비판하자 최민희 위원장이 발언을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수십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야만적인 강규형 전 KBS 이사입니다. 다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나치게 편파적인 답변을 길게 허용하는 것을 제재하겠습니다. 여당 측은 청문회 내내 행정 역량을 갖췄다며 이 후보자를 옹호했고 야당 측은 도덕성은 물론 편향적 사고를 가져 방통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서 결국 폐기됐죠. 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 사흘 전인 지난 25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됐고 부결됐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에 찬성은 194표, 또 반대는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습니다. 출석의원 3분의 1하는 재의결 기준을 못 채워서 폐기가 된 겁니다. 야6당은 규탄 대회를 열고 곧바로 재발의를 예고했습니다. 이른바 제3자 추천 방식 특검이 논의될지도 관심인데 이를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당 결속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강력한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전한 상태입니다. 네, 그다음 또 쟁점 법안인 방송사법이 지금 필리버스터 진행되면서 하나씩 처리되고 있죠. 네,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를 통과한 방송사법 중에 첫 번째 법안인 방통위법 개정안이 사흘 전인 25일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공영방송 KBS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오늘 새벽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방송사법의 세 번째 안건인 MBC의 이사회 구조를 개편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남은 EBS 개정안까지 또 상정, 또 무제한 토론, 또 토론 종결, 또 법안 처리 과정을 거치면 오는 한 30일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어요.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웅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3분 향해 가네요.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도 무덥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오늘 실제 기온 33도에서 정점을 찍을 걸로 보여지고요. 강릉 36, 대구, 전주 35도 등 실제 기온도 35도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대구가 36, 강릉, 포항 35, 서울 30도의 낮 기온 예상하고 있습니다. 열대야도 당분간 지속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겠습니다. 오늘 오후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소나기 양은 5에서 40mm 가까이 되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동반해서 시간당으로 2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하천이나 계곡 접근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같은 지역 내의 강수량 차이가 꽤 크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해상에는 안개가 짙기 때문에 해안 쪽으로 내일도 안개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대부분 풍랑도 남해 먼바다 제주 해상으로 물결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너울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계신 분들은 안전사고에 유의 바랍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6.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입니다. 네, 뜨거운 날씨에 장거리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입니다. 도로 위 자동차가 고장나 멈춰있는 사고가 늘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리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강원도로 향하는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정체고요. 호법분기점과 원주분기점 일대 밀립니다. 반대 인천 쪽 대관령 7터널 부근과 여주에는 고장난 차가 갓길에 서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정체가 길어졌습니다. 설악에서 화도까지 17km 밀리고요. 양양 쪽도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또 내촌 일대로 속도 더딥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에서 감곡까지 흐름이 더딥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천안분기점에서 천안휴게소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흐름이 답답하고 매송과 일직에서도 속도 내려갑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은 지리산 휴게소 부근 1차로에 발생한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북한 소식 정리하는 남북의 창 시간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파리 올림픽에 북한도 출전했죠? 예, 8년 만이고요. 7개 종목 16명 이제 선수단이 파견이 됐는데요. 예. 항저우 때는 뭐 거의 200여 명 가까이 파견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규모는 현저하게 줄었고 대신 소수 정예를 보낸 것 같아요. 이제 8년 만에 이제 처음 데뷔한 첫 경기가 이제 탁구 남녀 혼합복식이었는데 네.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세계 2위 일본을 꺾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이제 파격적인 사례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러니까 네. 아마 정예를 보낸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보안에 너무 신경을 쓰는 모습이에요. 이번 탁구 승리 이후에도 이 선수단이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대답을 안 했고요. 선수단 파견됐을 때 파리 공항에서도 미리 사전에 이 파리 보안 당국 측에게 그 취재 불허 협조를 요청을 해서 예. 취재진들에게 이제 거의 응대를 안 했습니다. 예. 보면 아마 두 가지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리일구 쿠바 주재 참사 탈북 중 이제 최근 엘리트 탈북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선수단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북한으로서 이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우려를 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또 지금 민족 통일 개념을 폐기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완전히 이제 적국 취급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측 취재는 뭐 일절 답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측 취재뿐 아니라 다른 외신들 취재에도 응하지 않아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과잉이거든요. 그러고 보면은 또 이제 선수촌 안에서도 일체 외부와의 접촉을 중단하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예. 보면 아무래도 이제 최근 탈북 알겠습니다. 충격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다른 나라 선수들하고 어울리고 다른 나라 기자들하고 만나다가 자칫 탈북할까봐 그런 거군요. 그런 우려가 큰 것으로 보여져요. 네. 자, 미국이 북한 해커에게 138억 원 현상금을 걸었다고요? 이게 $10,000,000면은 현상금 중에서도 이게 상당히 큰 거거든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이례적인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킹을 주도하는 게 북한의 정찰청국이 하거든요. 예. 그 안에 이제 제6국 기술국이 주도를 하는데 여기에 뭐 김숙희, 라자루스 이런 유명한 조직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안다리엘이라고 하는 조직 해커가 여러 이제 그 림종혁이라는 인물로 이제 신원도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병원이나 미국 국방 쪽 이런 쪽을 해킹을 해서 이제 기소가 됐고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해커의 어떤 역할,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이번의 경우는 안보적인 측면이 훨씬 더 컸던 것으로 판단이 되네요. 그동안에 근데 어떤 일을 벌였어요? 이 해커 조직이? 이제 뭐 여러 곳, 뭐 10여 곳 이상인데 뭐 일반적인 뭐 의료 서비스 이런 것도 있지만 미국 방위 계약업체 4곳, 공군기지 2곳, 그 다음에 이제 나사까지 피해를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다리엘 조직이 이제 활동을 한 게 2022년 11월부터 이제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뭐 물론 과거 자료긴 하지만 뭐 구형 항공기나 인공위성에 사용되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다 핵심 자료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30GB 이상의 데이터를 빼갔다고 국무부가 밝혔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자료가 지금 나갔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뭐 상당히 지금
그 경각심을 가리는 상황이죠. 그 림종혁이라고 아까 신원도 밝혀졌다고 했는데 이 해커를 체포하기 위해서 현상금을 내걸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 림종혁은 어디에 있대요? 일단 이제 최종 행적은 이제 랜섬웨어 공격으로 이제 미국 의료업체가 10만 달러를 송금을 했던 것 같고, 그걸 이제 단둥에 있는 그 조중우이교라는 이제 북한으로 넘어간 다리가 있어요. 예. 그 바로 이제 앞에 있는 ATM기에서 돈을 빼가는 그 장면이 포착된 게 마지막이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평양 내지는 이제 북한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북한 내에 있다면 체포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수배를 내렸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공적인 체포가 이루어진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이 정찰 중국 요원이나 아니면 이제 노동당 대연락부, 쉽게 말하면 간첩이죠, 스파이들. 이런 사람들은 뭐 여권이 보통 많은 경우 한 10여 개까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말 신출 귀몰하게 다니면서 이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체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도 근데 상당히 그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렇게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은 거군요. 예, 1,000만 달러면은 이례적인 금액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이 수시로 오물 풍선 날려보내고 있는데 그 풍선 안에는 그래도 뭐 쓰레기나 뭐 종이 이런 것들만 들어 있어서 뭐 위험하지는 않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기폭 장치를 다룬 풍선 때문에 고양시의 한 다세대 주택 그 옥상에서 불이 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좀 위험한 거죠, 그럽니까? 좀 그 장치가 조잡하네요. 왜냐하면 우리 탈북민 단체들이 보낼 때 이제 비닐을 묶은 선을 이제 공중에서 풀어서 이제 전단을 뿌리거든요. 그때 이제 니크롬선이라는 걸 가는 니크롬선에 이제 열을 가하면 이제 줄이 끊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장치가 굉장히 스마트하고 화재 위험이 없는데 이번에 북한이 사용한 걸 보면 굉장히 굵은 전선줄이고 이 화재 위험이 매우 높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폭 장치라고 해서 폭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전단을 묶은 비닐을 터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처음에 두 차례, 지금까지 10차례 보는데 처음에 두 차례는 이제 정말 오물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가축 분뇨나 이런 건 안 들어있고 그냥 종이 쓰레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조잡한 발열 장치가 이 종이 쓰레기하고 결합이 되면 화재는 매우 높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오물을 보낼 때보다 화재 위험은 더 커진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더 위험해진 거죠, 사실은. 더 주의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예. 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전승절을 맞아서 공개 행보를 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는데, 전승절 사실은 이게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북한은 뭐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라고 왜곡을 하고 있고, 예. 조국 해방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걸 승리했다고 선전을 해요.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집권한 이후에 조국 해방 전쟁 참전 열사 묘를 만들었거든요. 네. 본인이. 네. 여기에 이제 그날 비 오는데요. 비 맞으면서 노병들하고 참전 노병들하고 참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어서 대성산 혁명 열사릉도 참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중국군이 많이 와서 희생이 됐으니까, 예. 그걸 기념하는 조중 위탑까지 예년에 비해서 매우 적극적인 이 정전협정 기념일 행보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제 북중 관계가 안 좋다고 지금 알려졌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조중 위탑이 바로 이제 조중 관계, 북중 관계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참배한 건 조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튼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파트 재건축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요즘 공사비가 높아져서 재건축을 아예 포기하거나
또는 뭐 건설사들하고의 그 계약을 해지하는 뭐 이런 경우들도 생기고 있다 그래요. 김원장 전 KBS 기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의 상계 주공 5단지가 가구당 분담금이 5억 원 넘게 든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네. 여기 결국은 건설사하고 계약을 해지했네요. 네,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 상징적인 단지입니다. 이제 노원구에 이제 30년 다 돼가거나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워낙 많고 한 9만 가구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또 용적률이 이 상계주공 5단지는 한 850가구 정도 되는데 용적률이 100%가 안 돼요. 이거 한 200~300%까지는 올려주거든요. 네, 많게는 300%까지 용적률을 올려주니까 누가 봐도 예전에는 이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단 말이죠. 예. 근데 이게 분담금이 5억이 나온다. 이게 지금 집이 한 채당 한 5억이에요. 이게 작거든요. 11평인가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사업성이 안 나오느냐. 아시다시피 용적률 높아지면 그만큼 다른 아파트 지어가지고 일반 분양해서 거기서 돈 뽑아가지고 이제 건축비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원래 11평짜리인데 주민들이 33평을 원해요. 자기 집을 3배로 늘린다? 3배로 늘리니까 용적률이 100에서 300%로 높아지면 일반 분양을 못 하네요. 그 조합원들이 이 남은 용적률을 다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못 하면 그러면 이제 내 돈 내고 내가 지어야 되는 구조가 그렇죠. 되는데 예. 그 돈이 5억 원이다. 예. 그러면 분담금이 이게 강남에서 5억 원이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인데 예. 여기 이제 여기 분들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사와 계약 해지하고 다른 데 해보겠다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11평짜리 헌 아파트에 살던 분들이 네. 33평짜리 새 아파트를 갖고자 원한다면 네. 자기 돈을 내는 게 당연하죠. 만약 자기 돈 좀 내기 싫으면 물론, 네. 33평을 욕심 부릴 게 아니라 22평 정도에 만족을 해야 일반 분양해서 네. 좀 돈 아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이제 5층짜리 재건축 그 주공 아파트 예전에 예. 아시다시피 반포 이런 데는 뭐 과거에 정말로 뭐 황금알을 낳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주민들도 사실은 욕심을 부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막상 하려고 보니까 건축비가 많이 올랐고 건축비 600~700만 원 하던 게 지금 저 900만 원 하니까 건축비 오른 게 또 주민들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이제 참 욕심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고 사업 추진이 쉬울 것 같지 않다. 노원구에 이런 단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서울시가 그러면 그 알짜배기 지구를 해서 지구 단위 계획 변경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업무 시설, 그러니까 사무실이나 쇼핑몰 또 뭐 저 문화시설 같은 걸 한 10%만 집어 넣으면 이제 명분을 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용적률을 지금 300%도 굉장히 높은 건데 400%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한 60층까지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 네, 층고 제한도 해제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 입장에서 이건 보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게 더 그럼 높게 지으세요 했는데 이게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를 다 이렇게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어디는 빠질 거 어디는 들어가니까 또 빠진 아파트 단지는 또 반발이 크고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재건축을 해서 옛날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식으로 돈을 벌다. 네. 이런 걸 꿈꾸기는 이제 쉽지 않아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네. 이미 용적률이 높은 그런 그 아파트 단지. 네. 또 평형이 아주 작았던 단지. 그렇습니다.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이제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렵죠. 어려운데 이걸 또 우리 사회가 놔둘 수는 없고 무슨 욕심을 이렇게 부려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집 갖고 오래된 아파트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재건축으로 돈을 많이 버는 걸 다 봤습니까? 그죠? 이제 우리나라는 이 남은 용적률,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 5층짜리를 또는 뭐 8층짜리 11층짜리를 25층 33층으로 올리면서 이 남은 용적률의 마법으로 이 재건축을 하는 전 세계 유일무이한 나라였고 정말 발명품입니다. 재건축이 아파트 재건축이 한국이라는 데 발명품이고 이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노후 아파트를 큰돈 들이지 않고 또는 심지어 돈을 벌면서까지 새 아파트로 바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사업성이 나오는 아파트들은 지난 20~30년 동안 이제 다 재건축을 하고 점점 이제 용적률이 남지 않거나 소형 평형 아파트만 자꾸 남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결정적으로 건축비가 갑자기 뛰었습니다. 근데 건축비가 내려가겠습니까? 이제 이 문제인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이것도 키워주고 저것도 키워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서울시에 재건축 앞둔 노후 아파트 대형 단지가 420여 개가 있답니다. 근데 그중에 한 149곳 그러니까 34%가 그러니까 세 곳 중에 하나가 200%가 넘는다는 겁니다. 용적률이. 이미. 음마가 용적률이 그 정도 됩니다. 요건 250 해줘도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기 돈으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거 방법 정혜가 아시는지 여기 대방동 앞에 대림 아파트 있습니다. 그 저 대학 다닐 때 지은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30년 넘은 거죠. 거기가 270%입니다. 기존의 용적률이.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죠. 방법이 있습니다. 용적률 한 450 준주거로 종상향 해주고 60층, 70층으로 올리세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재건축이 어렵다다 보니까 네. 시공사들마저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신반포 27차 또 강남의 개포 어디 이런 데는 단지가 작아요. 단지가 작으면 일단 더 이제 이 규모의 경제가 안 나오니까 건축비가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건설사들이 이거 평당 얼마예요? 해서 이제 908만 원에 908만 원 굉장히 주민들이 높게 제시한 거였거든요. 네. 이걸로도 저희는 수익성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무도 입찰하는 건설사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심지어 강남인데도 959만 원으로 올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공사를 찾으려고 반면에 사업성 좋은 용적률 많이 나오면 특히 정부가 또 서울시가 또 용적률 더 높여주는 이런 단지들은 강남이나 여의도의 일부 단지들은 뭐 지금 여기 여의도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분담금 영원으로 해주겠다. 건설사가 약속하고 만약에 미분양 나오면 우리가 떠안겠다. 이렇게 해서 시공사 선정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는 뭐 10곳 중에 한 곳이라고 할까요? 일부 잘 나가는 곳만 잘 나간다. 재건축이. 그런 데만 추진력이 붙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 일부 잘 나가는 그 곳이 바로 용적률은 낮고 분양가는 높은 곳이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 분양가가 중요하죠. 예전에 이제 용적률이 중요했었는데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왜 분양가가 더 높아졌냐면 과거보다 건축비가 이제 큰 단지가 있는데 건축비가 한 급격히 올라서 2천억 원이 더 든다고 치죠. 그때 예를 들어 일산이다. 일산이면 33평 한 10억 정도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새로 깨끗하게 지으면. 근데 요걸 한 100채 지으면 1000가구 지어서 한 100개 정도는 일반 분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여기서 1,000억 원이 나오죠. 그렇죠. 10억씩 분양을 하면 그럼 이 1,000억 원 갖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건축비가 2,000억 원 올랐으니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강남이다 그러면 똑같이 33평을 일반 분양해도 40억이 나오니까 그럼 100채를 일반 분양 똑같이 용적률 혜택 받아가지고 100채 일반 분양하면 4천억이 남잖아요. 조합원들 입장에서. 그 건축비 2천억 원 올랐어도 4천억 원 남으니까 우리는 문제 없어 하고 추진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이런 단지는 딱 봐도 계산기 두드려 봐도 답이 나오면 건설사들이 너도나도 시공사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곳들은 10곳에 한 곳 정도밖에 안 된다. 그건 뭐 그냥 제가 어림잡아 말씀드린 거고 훨씬 더 작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지금 여의도 시범 아파트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 65층까지 답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워낙 용적률이 낮고 또 여의도에 지으면 분양가 세게 받을 테니까. 네. 또 여의도 한양 아파트 성수 4지구는 77층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데는 다 답이 나오는 거죠. 여의도 시범 아파트가 65층이면 이제 63빌딩보다 아파트들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나 자치단체는 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에 대해서 계속 용적률을 크게 올려주고 있죠. 심지어는 신도시 노후 아파트들도 이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통과시켜서 용적률 높여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잘 안 돼요. 이제 경기가 살아나야 되고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제가 이제 분양가가 중요해졌다. 그다음 기본적으로 남은 용적률이 얼마나 되느냐 또는 정부가 얼마나 용적률 혜택을 더 주느냐 이게 중요한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욕심 때문에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근데 싸우는 데가 너무 많아요. 심지어 여기 여의도의 광장 아파트는 동별로 따로 재건축 추진해요. 같은 한 단지인데. 한 동씩 따로? 네. 네. 지금 정부가 신도시 재건축하게끔 해주는데 정부가 다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들끼리 편 먹어서 선도 주고 해가지고 도장 찍어갖고 빨리 오면 그럼 용적률 혜택 주고 그럼 그런 단지들은 훨씬 더 멋지게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마을을 만들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진입로 놓고 이쪽으로 공원 놓고 이쪽으로 교회 놓고 되는데 거의 지금 동의율이 안 나와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서로 마음이 다르고 이 아파트 뭐 예를 들어 개나리 아파트, 해바라기 아파트, 장미 아파트가 다 생각이 달라서 지금 뭐 도저히 합의가 안 나오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당근을 주려고 하는데도 그걸 이 열매를 과실을 못 따먹고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왜 어렵냐면 그렇게 혜택을 줘도 여전히 부담금이 높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정부가 혜택을 주는 아파트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이런 데 적용된 아파트라든지 뭐 서울의 주요 아파트들은 서울시가 신경 쓰니까 또 예를 들어 청주다, 전주다, 뭐 울산에 한 700가구 정도 되는 아파트가 30년 됐다. 거의 안 되죠. 그런 데는. 그럼 사업성도 안 나오는데 근데 시장이 그러면 이거 67층으로 짓게 용적률을 준주거로 해주겠습니까? 설령 해준다 해도 그게 맞는 건지. 시장성이 없죠. 그렇게 해도. 그럼 시장성이 없으면 이제 90층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죠? 용적률을 진짜로 한 550으로 풀어줘서. 점점 답이 안 나오는
네. 근데 문제는 서울이나 분당이나 이렇게 이른바 좋은 지역만 자꾸 올려주면 살 사람은 한정돼 있거나 인구는 줄고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제 저 지방으로 갈수록 수도권으로 갈수록 거기 아파트는 더 빌 수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 갖고 있는 조합원하고 상가를 갖고 있는 조합원 사이에도 또 의견이 많이 다르죠. 그 이제 상가가 점점 서울만 해도 과잉 공급되고 가격 월세가 잘 안 나오고 이런 징후가 보이니까 상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상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상가가 예를 들어 내게 한 10억 원이다. 새로 건축하면. 근데 아파트가 뭐 13억 원이다. 그럼 이게 이제 저 비율이 나옵니다. 그걸 조합이 정합니다. 0.1%, 0.2% 그렇게 해서 그 새 아파트 제일 작은 평형의 새 아파트보다 내 새로 짓는 상가의 그 가격 산정액이 큰 차이가 안 나면 아파트 나 그냥 상가 안 하고 아파트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점점 상가주들이 아파트를 원하니까 전체 조합원들이 이제 아파트 가뜩이나 조합원 아파트도 부족한데 그 남아야 일반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상가까지 아파트 주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아예 그러면 우리 상가 짓지 말고 그러면 이제 상가 짓는 그 용적률을 아파트로 뺄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어디는 60몇 층 어디는 70몇 층 그렇게까지 해준다라고 말 표현하셨습니다만 그게 마냥 좋은 일이 아닌 게 그렇게 되면 건축비가 또 어마어마하게 오르잖아요. 이제 여기 또 이제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70몇 층까지 해서 몇 채를 더 지은다 하더라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건축비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70층, 90층, 부산의 LCT는 101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해운대 앞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예를 들어 여의도에 아파트가 한 60층 된다. 이건 여의도는 이미 고층이 많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 서울 외곽의 용적률이 안 나오니까 지금도 그렇게 삐쭉삐쭉 나온 부산복합이나 이런 건물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75층 넘어가면 평당 건축비가 2천만 원을 넘어간대요. 평당이 지금 1,000만 원도 비싼 건데. 그러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 반포 1단지 1주구 이런 데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굉장히 비싼 단지인데 이런데 그분들은 뭐 얼마든지 70층까지 올릴 수 있게 용적률이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그 거기가 70층까지 75층까지 지으면 7개월이 더 들고 건축비도 2,200억 원이 더 든대요. 반포 1단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거기는 49층 안 하다가 지금 33층 한대요. 35층 반포 1단지는. 그게 더 합리적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에너지도 건축한 다음에 또 에너지나 이런 관리비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비싼 단지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저 70층 안 하겠다. 우리 50층 하겠다. 35층 하겠다. 뭐 이런 흐름도 또 좀 눈여겨봐야 할 흐름입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비 때문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안 맞고 욕심들을 서로 부리다 보니까 안 된다. 사실 이상적인 그림이라면 여러 단지를 오히려 크게 통합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중에 일부 지역은 진짜 한 70층짜리 한두 동 좀 지어서 주상복합식으로 거기다가 상가나 오피스도 좀 짓고 나머지는 좀 저층으로 이렇게 뭐 안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제대로 나옵니다. 맞아요. 그렇게 나오면 그리고 당연히 건설사들도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더 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죠? 문제는 서로 이 합의가 안 된다는 정부도 그겁니다. 선도 지고 하겠다는 게 통합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을 못 맞춰요. 이게 마음 맞추기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저 어디냐면 개포 주공 1단지가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합니다.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그 개포동 가면 새로 지은 그 조합원이 6,700명인가 되는데 17년 걸렸거든요. 17년? 한 단지인데 단지가 커서 그 가락시형이었던가요? 저기 헬리오시티도 12년인가 13년 조합 3개인가 4개 가로치웠어요. 근데 이거 다른 아파트 단지들까지 같이 마음을 맞춰서 용적률 몇 %에 몇 층으로 올리는 거, 강 앞으로는 어느 몇 동 올리고, 산 뒤로는 몇 동 올리고, 여기에 노인들 뭐 어르신들 위한 주거시설, 뭐 무슨 편의시설 동의가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전반적인 얘기는 재건축이 아주 좋았던 시절은 이제 거의 갔다. 대부분은 재건축이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나 30년 이상 40년 이렇게 넘어가면 아파트 너무 노후화되는 건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핵심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어떤 대책을 제가 뭐 어떻게 세워야 돼요?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좀 저는 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울 중심 잘 나가는 곳만 용적률을 주다 보니까 근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잘 나가는 데라도 용적률 줘서 그거라도 첫 삽을 뜨게 해야지 지금 재건축이 거의 묶여 있고 이거 30년 40년 된 아파트들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 서울에 아주 유서 깊고 큰 고등학교에 학생들이 안 들어오니까 정부가 수능 여기 들어오면 수능 점수 10점 30점씩 더 주겠다 이렇게 선별해서 말이 됩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 고등학교를 살려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점수를 차별해서 주면 수도권이나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 입시생들은 앉아서 사실은 자기도 모르게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부분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나마 좀 대안이라고 말씀드린 건 재건축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용적률을 그 꽃감을 다 뺐어서 이제 마법을 불릴 수 있는 공간이 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아파트 자체가 과거에도 용적률 그 가격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조금이라도 내 돈 내고 재건축한다는 마음을 우리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되는데 이건 뭐 말하기가 쉽지 집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게 쉽지는 않을 것이고.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에 그분들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욕심 부리고 재건축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요. 네. 그래서 좀 내려놔야 되고 앞서 제가 저 상계주공 5단지 예를 들었는데 저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1평인데 이거 33평으로 올리면 분양이 제일 잘 되고 일반 분양 가격도 제일 많이 오르겠지만 그럼 용적률 남는 게 없잖아요. 본인이 한 22평까지 가면 제 말이 그 말이죠. 그러면 조금 일반 분양분이 남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라서 조금씩 욕심을 낮추는 수밖에 없고 정부도 혜택을 주되 그래서 재건축 해야죠. 그런데 이제 지방도 좀 노후된 데도 좀 혜택을 좀 조삼모사식으로 뭐 33평으로 계속 고집 부리면 서울시가 뭐 또 더 해줄지도 몰라. 뭐 이래서 그럴지도 있어요. 실제 더 해줘요. 지금 또 올려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칙을 딱 세워가지고 이제는 안 되는구나라고 포기하게끔 만들어야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재건축이 이제 정리하자면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는데. 이제 서울시가 언제까지 용적률을 계속 올려줄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안 되죠. 김원장 전 KBS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패트김의 하와이 연정 함께 듣고요. 1시에 다시 올게요.